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원장님 잘 모시고 귀쫑긋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밖에서 또 내용 듣고 우리 당원들하고 같이 또 소통하면서 마지막 저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데까지 함께 두 손 꽉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우리 경기도 대변인도 하셨고 우리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셨고 정말 동지들이 마음 애정 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셔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대법원 보석을 받아가지고 8월 20일 날 나왔는데 우리 김영환 의원님하고 여의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동안에 못 나눴던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지역에 한번 와서 당원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조그만 좀 사랑방 이런 데서 그냥 좀 수다 떠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이 많은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이 휴일에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김영환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좀 깊어요. 이게 뭐랄까 서로 통한다고 그럴까? 뭐 통하는 것보다는 망중지추라고 그러죠. 이제 뭐 속옷이 주머니에 있으면 뾰족하게 드러난다고. 경기도 도의회에 있을 때부터 정말 너무나 날카롭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여서 제가 그때 2017년도에 이재명 당시 지사님이 이제 경기도에 들어가시고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했죠. 우리 김영환 의원님 같은 인재를 우리가 좀 모시자 이랬는데 본인이 또 그 당시에 꿈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무수석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또 계시고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 이제 고향 지역에서 든든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이제 그 옆에 희한하게 고향에 22대 때 들어오신 분들 옆에 계신 이기현 의원님은 정말 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 모시고 그때도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변방의 이 장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자 이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이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조중동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종편 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때도 이미 검찰한테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에서 지켜줬던 분이 또 우리 이기현 의원님이시고 당시에 당의 국제국장 하시면서 지금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서 그쪽 분야 외교라든가 이런 게 지금 대통령이 굉장한 성과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우리 고향 지역에 복받은 일들이 아닌가 앞으로 잘 될 일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갑자기 잡혀 들어간 게 22년도 지금도 저는 10월 19일입니다. 이제 만 3년이 넘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그 전에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21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경선이 있었는데 경선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기도 대변인을 하다가 나와서 여기 또 제가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신데 경선 준비를 하고 당내 경선이 원래 힘들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본선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대장동. 그러면서 그 당시에 후보가 유세를 다닐 때마다 정말 극우 이 친구들이 워낙 지원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를 갖다가 랩핑을 해가지고 후보를 따라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이제 캠프에 있었는데 모든 게 그거를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2년도에 결국은 우리가 3월 9일이죠. 지난 20대 대선 3월 9일날 정말 0.7%의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 검사 정권한테 정권을 도둑질 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여기 우리 저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당원 동지들 저 다 진짜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또 경기도 선거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고 당시에 이제 저한테 또 제안이 들어와서 야, 이 경기도 지켜야 되지 않냐. 실제 정신을 차리니까 경기도 뺏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새로 대통령이 임명된 거기 때문에 당선되기 때문에 그 막 이 굉장히 절정이었죠. 그래서 모든 지방선거가 다 뺏겼어요. 뭐 서울시 구청장들 전부 다. 그다음에 서울시의원들 거의 다 저희가 절반 이상 바로 뺏겼고. 근데 다행히 경기도는 여기 계신 우리 고양시 주민들, 당원동지분들이 지켜주셔서 제 기억으로 8,3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경기도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너무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쉴까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정권 애들이 야, 이거 가만히 두면은 이재명이 다음에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이 경쟁력 있는 그 후보로 나올 것 같아.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안 되겠다. 이거 당대표를 해서 그 공격을 막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대학의 보궐로 들어가신 다음에 당대표에 도전하셔가지고 당대표에서 당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22년도 9월인가 그때 한여름이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쉬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당에서 저 민주영 부원 그 상근 부원장 들어와서 좀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10월 4일날 민주영 부원 상근 부원장으로 첫 출근을 합니다. 그때 뭐 제가 힘들었지만 좀 포부가 컸었습니다. 야, 당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바꿔서 정말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렸지만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당을 좀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제가 한 열흘 조금 지나서 10월 19일입니다. 제가 그 한 10월 19일 이전에 한 이틀 전에 언론사에 이제 제가 대변을 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김용, 네 저기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이게 뭐지? 근데 생각하니까 제가 대선 경선 치러, 대선 본선 치러, 경기도 선거 치러, 계양 보궐선거 치러, 당대표 선거 치러다 보니까 선거를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야, 이거 누군가 선거에서 이재명의 뭐 측근이라는 김용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한 뭐 투서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10월 19일 날 아침에 제 기억으로 7시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딸아이가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직장을 이제 뭐 한 거의 3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고 저는 이제 뭐 어떡합니까? 그 집사람 출근하면 이제 남편이 이제 딸아이 보통 이제 밥 차려주죠. 밥을 뭐 대강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끓여서 밥 먹어라. 이제 띵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감이 좀 불길하더라고요. 이 아침에 딱 이제 그 모니터로 보니까 막 거의 한 20명의 막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 벌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때 이제 판단을 하고 문을 이제 살짝 열고 조금 있다 저기 들어와라. 이제 딸아이를 좀 진정시켜야 되니까 이제 딸아이를 방에 가서 저기 밥 먹고 빨리 등교를 좀 일찍 해. 그다음에 이제 문을 열었더니 검찰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딱 내는데 거기에 처음 보는 제가 대선에서 무슨 뭐 억대가 아니라 거의 10억을 제가 요구해서 수억을 받은 이런 내용이 담긴 체포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왔다. 뭐 수색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대선을 치르면서 워낙 격렬하게 치렀는데 전
전국 각지에서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라든가 선거 활동한 거를 다 이제 그 캠프에 상시를 보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취합해가지고 선거 끝날 무렵에 이제 저한테 그 책임자가 보내줬는데 보통 선거 끝나면 그런 거 다 파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파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뛰신 분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가 대선은 졌지만 역사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차마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그 USB를 갖다가 이제 우리 딸아이 방에다가 넣어놨는데 검찰 애들이 2시간 이상 막 하다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검찰 호송차에 타고 중앙지검 그 유명한 특수부 지금 얘기 나오는 어미준, 강백신 이런 검사들이 이제 득실득실한 가서 조사를 받는데 뭐 저는 끌려가면서도 전혀 꺼내릴 게 없었어요. 왜냐면 뭐 제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미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렇게 타켓이 됐는데 그렇게 털어도 없고 뭐 그 당시만 해도 300번 넘게 털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그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털어서 없으면 없는 거고 그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전하 정진상 실장, 뭐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정형화는 녹취록 최근에 막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게 보니까 업자들과 거의 이 그 유동규라는 사람 간의 10년간의 대화를 다 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제가 뭐 돈백만이라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야 여기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조사받으면서 말을 많이 했어요. 밝혀야 되니까. 근데 조사를 한 3번째 받을 때쯤인가 이 검사 특수부 검사가 저한테 갑자기 대장동에 지분 있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얘네 목적이 이거구나. 아, 결국은 대장동이라는 지금 그동안에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김용과 측근이라는 정진상이 중간에 그 관리자로 그거를 만드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나 이제 얘기 안 하겠다. 니네들하고 목적이 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22년도 10월 상황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 애들이 수법이 있더라고요. 이 정치자금 자기네들이 봐도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대선 다니면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좌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가 그다음에 저랑 같이 그 캠프했던 실무진들 저 밑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다 계좌를 그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 전화 통신 조사를 다 했고 또 심지어 막 중요한 친구들은 다 불러다가 해서 전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수법을 뭐냐면은 옛날에 10몇 년 전에 그 업자들과 그 이제 이 유동규라는 친구 간의 뇌물 이거를 갖다가 방향을 비틀어가지고 이걸 저와 정진상이 받은 거를 돌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에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우리 여기 이경호님이 제일 잘 아시죠. 이미 검찰에 타깃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진보적인 정책 펼친다 그러니까 보수 극우 세력들의 타깃이 돼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 뭐 변희재 씨라든가 뭐 황장수 씨 이런 사람들이 극우 태극기 부대의 원조 이 사람들이 성남의 야탑광장 그리고 모란시장에 와가지고 매일 데모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시의회에 있었던 전화 그 다음에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던 정인상 실장이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재명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죄가 여러 개 있는 그 피의자들 얘네들이 진술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사실로 이제 만듭니다. 그게 최근에 펼쳐지는 그 녹취록 관련된 겁니다. 녹취록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수십 명의 특수검사들이 들락달락하면서 이거 맞지 하면서 강요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최근에는 그런 일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검찰청 서울 서초동 그 서초청사에 가면은 중앙지검 가면은
지하 1층에 이제 그 구치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그만 방들을 막 쪼개가지고 피해자들 넣어놓고 이렇게 신문하는데 끌어올려서 하는 건데, 이게 구치소에 있다가 거기 가면은 구치소는 오히려 천국이에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구치소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뭐 저야 이제 독방에 있었는데, 근데 검찰 불려가면은 거기는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 내지는 이 공황 막 이 강박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려요. 벽을 치고 막 그래요. 그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 남욱이라는 그 변호사,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욱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빌런입니다. 이미 2015년도에 부산저축은행 1,80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장동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빌런 중에 빌런인데, 이런 친구조차 잡아다가 검찰에 이제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하면서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른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배를 가를 수도 있고 환부만 불러낼 수도 있고,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모든 거를 다 박살낼 거야. 내지는 네가 협조하면은 환부만 해서 적당히 우리가 봐줄게. 이러면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 그 대장동 사건이고, 제가 그 선거를 앞장서서 치렀다는 이유 하나로 10월 19일 이후에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3번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지금 3부 계류되어 있는데, 3번 이제 보석도 제가 3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보통 이제 보석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거의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그 시간을 갖다가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1심과 2심에서 당연히 저는 무죄 나올 거로 확신했기 때문에, 근데도 법정 구속을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의치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 고향의 당원 동지분들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석 나와서는 뭐 매불쇼라든가 뉴스공장 여러 이제 방송에 나가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제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집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많이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또 알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오로지 그냥 이 기존의 레거시 신문들이 쓰는, 검찰들이 공소장에 쓴대요. 판사들의 판결 이것만 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론을 만들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 녹취록을 조작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은 전혀 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악마화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진 것도 저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팟캐스트 뭐 이런 데서 또 이제 젊은 기자들, 정의를 찾는 기자들이 그 방송을 많이 하면서 뭐 빨간아재, 그다음에 봉지욱 기자, 그리고 또 뭐 오마이의 김종훈 기자, 이런 분들이 진실을 지금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좀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검찰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막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법사위에서 우리가 지금 큰 제도를 바꿨어요. 이제 진짜 큰일 하신 겁니다.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힘이 빠져요. 그동안 얘네들이 기소권을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제 것도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기소를 먼저 해요, 정치자금으로. 그러면서 또 별건으로 갖다가 뇌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강화시켜서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수사와 기소가 가진 이 엄청난 이 권한인데, 그거를 우리 국회에서 수사권과 그 다음에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줘서 큰 이 가닥은 잡혔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만 방송 나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도적인 거는 이게 불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도적인 거는 이런 거 옷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만들었어요. 좋은 옷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김영환 의원이 있고 이기현 의원이 있고 우리들이 입으면은 그게 성형화는 진짜 천사의 옷이 될 수 있지만 또다시 지금 때만 기다려라 하는 저 특수부 검찰들이 어디 가서 지금 좌천돼 있지만 또다시 복귀해서 그 옷을 입으면은 또다시는 역사적인 상황이 되풀이된다. 그게 우리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법사위 의원님들하고도 교류하면서 부탁드리는 거는 반드시 지난 22년도 10월달에 시작됐던 검사들의 반란, 저는 반란이라고 안 봐요. 그네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검사들, 제가 재판 받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첫 재판을 봤는데 검사들이 15명이 나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항소를 하는데 항소하면 1심에서 제가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검찰들이 엄청 유리해진 겁니다. 1심을 그래버리면. 그러면 원래 공판검사 2-3명 나오면 돼요. 또한 10명 나와버려요. 왜냐?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조작한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제가 하는 그때 대한민국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의 특수부 1, 2, 3부는 얘네들 검사가 한 40명 됩니다. 이 범죄 집단보다 더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악랄한 이 범죄 집단이다. 이놈들은. 근데 그게 요새 뭐 이름 나오고 있는 어미준, 강백신 이런 부장 검사들의 일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얘네들이 저는 오다가 내려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앙지검 그 자기네 바뀐 윤석열 사단 수사팀한테 야 이재명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 일상처럼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게 대장동 사건과 대선 불법 자금, 경선 자금 수수 사건의 핵심이다. 그게 최근에 또 그 대북송금 연어 술판비 이런 걸로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얘네 수법이에요. 그 김성태라고 쌍방울 그 회장.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검찰에 그러니까 딱 이 목덜미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지금 하는 얘기들도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최근에 오마이뉴스 보시면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 6개월도 안 있었는데 180회 그 검찰청에 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8개 그 검찰청에 압도적으로 1등을 했대요. 근데 가서 어떻게 수사를 받냐, 조사를 받냐. 쌍방울 직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계속 날라줘요.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 검찰청에서 조사받는데 보좌관처럼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 뇌물죄다.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대목에서 제가 이거는 뭐 강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러한 이 불법적인 사항이 그냥 검찰들만으로 이루어졌을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를 갖다가 정말 이 방망이를 두드려준 사법부,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이번에 사법개혁까지도 속도를 내겠다. 진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법관들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시 붙어가지고 막 어렵게 공부해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험 붙여서 또 일반인들의 삶을 갖다가 겪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은 그런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과 이런 것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세월인가 그때 제가 벌써 10년 전 더 됐죠. 그때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그 사법시험 붙은 판사, 그 다음에 뭐 검사, 변호사 이게 가장 큰 그 핵심들이 뭐 강남에 있는 그 외국어고등학교 이 출신들이래요. 그래서 이 동문들이 어마어마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모든 검계를 다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결을 하지?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뭐 저희 변호사들이 막 그냥 서면 내고 다 밝혔어요. 거의 뭐 철거업자 이런 차용죄까지 다 찾아가지고. 근데도 그걸 다 외면하면서 검찰 의견서만 만나가 판결에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 구속되면서 이게 왜 이러지 도대체?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 유상종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강남 지역에서 진짜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도만한 부모 만나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면서 부모가 밀어줘서 대학교 때 소년급제 해서 그래서 판검사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천할까? 그냥 뭐 권력 따라가고 이런 게 일상이 아닐까? 근데 제가 겪었던 3년간의 이 검찰과 그 다음에 법원에서 발생한 일들은 거의 99% 저는 막 그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윤석열이 내란 일으켜서 구속되고 나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제가 한 7만 페이지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틀 만에 다 봤다고 판사들이 거짓말하면서 방방이 쳐서 유죄로 판이 완성해서 이재명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그 판사들의 그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절대 이재명이 못 나오게 한다면 그럼 누가 있어요? 뭐 한덕수 같은 친구들, 그죠? 그런 사람 만들었던 내란의 연속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법부패다라 생각하고 다행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많이 노력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국회에 있는 의원님들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저기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더 강하게 강력하게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그 다음에 또 다 우리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워낙 또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현실 정치인으로서 만 3년 지나서 이제 그 세월이 참 좀 뭐랄까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늘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요새는 아주 기분 좋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검찰한테 뭐 당했던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밤을 새도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저거를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검사하고 조사받을 때 이제 제가 검사들하고 싸운 게 그게 있어요. 제가 그때 성남에서 제가 재선 시연을 할 때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많이 알려진 게 그때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도 하고 무상 그렇죠 무상 공공복지 3종 세트 그렇죠 그래서 무상 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시립병원 시립의료 정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검찰 애들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조사 왔다 보면은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이재명과 저기 우리가 뭐 대장동 애들 표로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줄 알아? 성남에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듣기 싫죠 그런 게. 그러면 이제 말문이 막히죠. 그럼 자기는 그런 걸 모른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죠. 그런 거 모르면 이런 정치적인 수사하지 마. 최소한 저기 지방자치 알고 지방분권 알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알고 최소한 그런 상식을 갖고 니네들이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화풀이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왜 꺼내냐 하면은 정말 제가 지금 한 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에서
거물 정치인이 돼서 오늘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진짜 드라이브를 많이 거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 그때 선거할 때 어느 신문하고의 인터뷰 때 보니까 당신은 이제 나는 가장 행복했던 게 성남시장 할 때다. 그때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그 조그만 일들 막 하면서 그분들의 미소를 보고 막 이럴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었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작은 일을 소중히 알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늘 소통하고 요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워낙 정보가 많고 있는데 그럴수록 자주 모이고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 또 경기도에서 가장 힘의 활동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2대 총선에 이렇게 훌륭한 좋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더 강화해서 그런 활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 정책을 꺼낸 이유가 요거는 제가 100% 제 뇌피셜인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이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았던 거를 저는 성남형 창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입시 해야 되고 또 이제 부모들은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사교육을 또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서로 핑계를 대가면서 옆집 하는데 내가 안 하냐? 저쪽 집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이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4세까지 내려왔어요. 4세 고시, 5세 고시 하면서 저는 그래서 AI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모든 정보를 AI가 넣으면은 모든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한테 창의형 교육을 갖다가 토론하고 생각하는 거를 강화해서 아이들이 AI를 지배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재명 시장이 2014년 재선을 앞두고 한 2년 전에 성남형 창의교육 이거를 갖다가 쫙 냈는데 우리 여기 선출직하시는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아실 겁니다. 지역에 있는 그 교육청이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간신히 따면은 대부분 하드웨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로 따온 것도 애들 운동장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책상, 요즘 애들은 키가 큰데 옛날 책상은 요만하니까 이런 거 바꿔줘야 되고, 컴퓨터 새로 좋아하는 거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 쓸 데가 없어요. 그 교육 관련된 거는.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은 시에서 우리가 좀 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모라토리움을 갖다가 선포하고 제정을 아꼈던 거를 무려 160억을 아마 제 기억으로 맞출 겁니다. 각 학교에 많이는 못 주니까 3천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데 조건을 몇 개 걸었어요. 보니까 지금도 국정 운영하시는데 그렇게 토론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조건을 거시죠. 그분의 스타일인데, 첫째, 학교 주체들,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 둘째, 그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를 하지 마. 셋째, 아이들이 못했던 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아이들이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일들을 좀 프로그램으로 짜서 합시다. 저는 이게 맨 처음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클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공감했던 건 뭐냐면, 저도 그때 아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시의원 선출직하고 그다음에 집사람은 직장 다니고 이러고 보니까 애는 또 이제 처가에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또 봐주시고 거의 유랑민이죠. 그다음에 애는 하지도 못하는 태권도 시키고 딸내미를 싸니까 태권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우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성남에서 그런 정책을 시도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분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임해동이 이제 제 지역구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임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짜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활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각 학교에서 나왔던 게 생존 수영.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우리 그때 세월호 참사 때 어른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랬다가 그냥 하늘의 별이 된 그런 기억 때문에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생명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수영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해주자. 생존 수영. 또 독도법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독도법. 우리 저기 고향에도 제가 알기로 정발산 이런 데 좋은 자원경이 많이 있는데 이 성남 여기도 좀 산이 많이 있거든요. 뭐 불국산, 영장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애들이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독도법 넣고 독도, 위도 이거를 찾아다니면서 그 아마 등고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등고선을 체크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체험 활동. 또 애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목공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학교. 그 다음에 반딧불을 찾는 반딧불 자연학교. 이런 것들을 막 각 지역에서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부모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애들이 저렇게 공부만 시키는 게 한편으로 미안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미안한 걸 시에서 해주네? 이재명이 해주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재명이 되게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12.5원 정말 아까 얘기했던 청년배당 좋은 정책이 정말 많았죠. 제가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첫 번째 체포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4개, KBS, MBC, SBS, 그다음에 EBS. 이렇게 보면 이제 가끔 다큐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막 대한민국 청년 얘기, 청년들의 어려움 같은 거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10몇 년 전에 성남에서 했던 청년 배당을 전국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청년들이 어려웠을까? 그 청년 배당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못 줘 우리가. 그렇지만 1년에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재원 아껴서 성남에 있는 18세 이상 청년들한테 줘서 다른 거는 못해도 니네가 그래도 이렇게 뭐 책도 좀 사보고 영화도 보고 친구끼리 어디 가서 그래도 좀 대화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만들어보자. 저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졌으면 오늘날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렇게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아스팔트에 나와서 극우 정강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도구가 돼서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로잡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제 그 성남의 창의력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기승전 선거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도 그때 이제 초선으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 신시가지, 그 다음에 중원 수정, 이제 본시가지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분당에서는 압도적으로 다 보수표였습니다. 한나라당. 뭐 강남에서 다 이사 온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 그래서 간신히 이겼어요. 본시가지에서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또 영화배우 이대엽 씨가 실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14년도에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분당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4년 만에 이재명 시장이 4년 만에 분당을 이긴 저는 그 근본에는 그 통찰, 아이들에 대한 고민, 그 부모들이 마음 그거를 읽어낸 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정책을 갖다가 실현해서 부모들이 이재명이라면 믿을 만하다. 저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 그게 이재명의 정신이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굉장히 성공하는 국정의 저는 이 바닥에도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고향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잘하고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 주민들, 고향 시민들의 마음을 읽는 이런 일들을 찾아서 지금은 어디 시장이 지금 우리 쪽이 아니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시장 권력 되찾아서 여기 또 우리 연구 역강한 고양시의 훌륭한 분들이 앞장서서 또 고모님들 또 우리 많은 지역위원회 동지 여러분들께서 고향을 특례시 아닙니까? 우리 저는 경기도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데가 저는 고향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을 때 항상 고향과 파주와 김포로 해가지고 도지사님이 그 당시에 경기도 북부권의 핵심으로 이 대한민국의 평화 수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정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여기 고향 저기 어디야 우리 여기 지역구신가요? 그 키텍스 그 제3 그 전시관 작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저 김영환님 계실 때 이재명 시사 때 우리가 저기 한 겁니다. 지금 그게 찾고 가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야말로 뭐 지금 저 형 막 이래가지고 또 일부 구구에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최근에 어떤 저기 이 기업체 제 후배가 이제 뭐 책임을 맡는 중국을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중국이 다 따라잡았대요. 다 따라잡아가지고 정말 큰일이라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외교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실용 외교로서 트럼프한테는 뭐 속으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지만 웃으면서 금관을 선물하고 또 일본 저기 총리한테는 또 손붙잡고 또 시진핑한테는 시진핑하고 선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고향 번역이 고향 특례시뿐만이 아니라 파주, 김포, 이 서울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AI 수도 그다음에 동부가권의 중심 지역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거를 달성하실 분들이 바로 앞에 계신 우리 부위원장님들 또 이제 우리 못 오셨지만 고향에 계신 대표 의원님들이시니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제가 뭐 두서없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랑방천이라 생각하고 그냥 어디 술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그냥 말씀 나눴습니다. 그냥 지나는 얘기 다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공감해 주시는 얘기가 있으시면은 기억해 주시면서 오로지 우리 고향 발전 그 다음에 결국 저는 윤석열 정부 때 그 안에서 제일 제가 싫어했던 게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각자 도생 제가 정말 어떻게 저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각자 도생을 얘기하지 그럼 왜 대통령을 해?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가치 국민이 주인인 것은 결국은 함께 살자 서로 옆에 사람을 지켜주고 함께 아까 우리 이경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 때 우리가 우산을 들어주면서 손 붙잡고 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갖다가 간절히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면서 저는 반드시 그 목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난 것도 진짜 행운이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동적이야. 와, 야 민준아 왜 브레인이었어? 와.